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급당 인원 20명 상한선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충청남도 내 공공의료원 인원 확충 방안 및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제언, 보훈단체의 공정한 지원에 관한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진석 충청남도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최근 코로나19 위기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충청남도는 3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원격 수업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4단계임에도 2학기 전면 등교를 단행했습니다. 원격 수업의 부작용으로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가 심해져서 전면 등교를 단행한다고 했는데요. 학급 밀집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백신 접종이 속도가 붙고 확진자 추세가 줄어들면 등교를 점차 확대하다가 전면 등교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 텐데 교육 격차 해소와 학교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을 찾고서 전면 등교를 단행했는지 궁금한 지점입니다. 교육부의 과밀학급 해소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이번 2학기 우선 추진 학교는 초등학교 642교, 중학교 465교, 고등학교는 48교 등 모두 1,155교입니다. 표 1번 보여주시고요. 유형은 특별교실 전환이 967교로 가장 많았고 모듈러 교사 91교와 중축 61교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2020년 기준 과밀학급 수 학교가 193개교입니다. 여기서 2학기 과밀학급 해소 우선 추진학교는 25개 교인데요. 나머지 168개 교 과밀학급 해소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밀학교를 해소한다고 해도 방역지침상의 거리두기 지침에는 여전히 못 미칩니다. 학급당 27명이면 과밀학급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교실 면적으로 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하면 학급당 학생 수는 17명에서 20명이 적정선입니다. 지금 충남의 과밀학급을 25개교 해소하겠다고 했고 총 과밀학급이 학교가 193개교인데요. 어떻게 과밀학급 해소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이 지금 계속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또 학교는 전면 수업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줄여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금년 21년 2학기에는 8개 교 11개 학급을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22년 2월까지는 82억 원을 투입해서 총 22개 교에 걸쳐서 교실 증축, 보통교실 전환, 그리고 이동식 교실인 모듈러 설치 등 총 163실의 보통교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보다는 100%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또 2024년까지는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또 신설을 해서 10개 학교를 신설을 해서 과밀학교를 해소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서는 과밀학교가 주로 분포한 동지역 초등학교와 또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22학년도까지 1명씩 감축을 시작해서 2023년도에는 초등학교 28명, 중학교는 2025년도에 28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23년, 25년이라고 하셨나요? 최종 목표가 학급당 28명 이하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지금 그거 역시 과밀학급을 해소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염병 예방에 매우 취약한 그 거리두기 기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데 거기에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 기준에 맞춰서 그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과밀학급부터 당장 해소하지 않으면 이후에 20명까지 상한선을 조정하는 게 더욱더 유연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교육감님? 예, 당연히 그 감염병 예방과 또 확산을 방지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현재 학교 교실 내에서 충분한 거리가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현재 고3 또 고3 교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방 접종이 거의 완료가 돼가고 있고 또 나머지 교직원분들에 대한 예방 접종도 착실히 계획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 학교에서는 다른 데보다는 다른 그 어떤 사회적인 그 집단 생활보다 학교가 현재 감염병에 대해서 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안전한 곳으로 현재 인식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말씀 주신 대로 학교가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직원들하고 학생들이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한꺼번에 저희가 이 학급당 학생 수를 뭐 10명, 20명 이하로 낮추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예방접종이나 또 거리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렵더라도 그런 걸 통해서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학교에서 코로나가 찬 거라고 아이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은 뭐 좀 더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식하고 더 빨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제어가 된다,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저는 지금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 그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도는 글쎄요. 경기도는 80%의 과밀학급을 이번 2학기에 해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충남에서는 13%, 25개교만 과밀학급 해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앞으로 감염병 위험에 있어서 코로나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여타 변이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그 코로나 외에 다른 감염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거리두기 기준이라는 게 학교에도 빨리 적용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28명까지 목표를 삼고 있는 이 과밀학급 해소가 25%만 13%죠. 25개교 개선을 하고 차차 25년까지 개선하겠다는 것은 저는 너무 아니란 생각이 네. 아닌가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약간 좀 가외성이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이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띄워주신 자료는 이제 교육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맞고요. 다만 경기도 자료를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보니까 경기도는 좀 다른 시도하고는 좀 다르게 기준을 좀 정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충남을 비롯한 타 시도의 경우에는 2021학년도 2학기 내에 추진이 가능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구체화된 학생 배치 시설 확보 계획으로만 한정해서 작성을 했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거나 예를 들면 뭐 미활용 교실 활용이랄지 또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일반 교실을 특별 교실로 전환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또 2022년 이후 3년도 물량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뭐 향후 경기도와 모든 계획 올해 2학기 안에 그 개선되는 게 아니라 2022년, 23년도까지의 계획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어, 그래서 저희가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충남이 오히려 타 시도보다 경기도를 빼면 상당히 좀 뭐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적지 않은 물량이고요. 저희가 사실 요거를 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 도교육청이 그냥 한 게 아니고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지 또 구성원들의 의견도 사실 이게 학기 중에 학생들을 재배치한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 학교들만 저희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또 그런 학생 수 축소, 학급 과밀학급 축소 작업을 저희가 진행할 거고,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서는 학생 수 학급 과밀학급 해소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중점을 둬서 최대한 저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하려면 학급 증축이나 특별교실 전환, 학교 신설, 통합구역 조정 등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하나같이 쉬운 일이 아닌 것 맞습니다. 예.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여러 요소가 있는 만큼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나 종합 방안을 수립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급당 학생 수 개선에는 재정, 교실 그리고 교원이 그만큼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학급당 20명이 상한선으로 확보되어야 할 거고요. 그렇게 만약 된다면 감염병에 대한 안전 확보와 그 맞춤형 교육, 종합 교육 복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오늘날과 같은 감염병 시대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학급 밀집도를 낮춰서 교실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하게 한다면 언제든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전면 등교하도록 하고 원격 수업으로 아이들이 그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당 20명 상한선이 곧 머지않아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되게 뭐 교육부에서 이거는 뭐 지시에 내려와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요. 충청남도의 입장, 충청남도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의 100% 공감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당연히 목표는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와 지금 함께 이 학급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가 또 지나가면 추가적으로 더 당연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네네. 표 3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2021년 제2회 추경 보통교부금 증액분 시도별 배분 현황을 따르면은 이번 추경으로 시도교육청들은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1조 넘는 보통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서울은 7,389억 원, 부산은 3,800억 원, 그리고 충남은 3,314억 원입니다. 가장 많은 곳은 1조 2,623억 원의 경기교육청이고요. 가장 적은 곳이 751억 원의 세종교육청입니다. 교육부는 기존 확정교부 시도교육청별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했고 7월 29일 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추경을 앞둔 6월 25일에 안내받고 추경 후에 7월 29일에 같은 금액을 통보받은 것인데요. 합계 6조 1,748억 원으로 당초 보통 교부금의 11.9%가 됩니다.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대략 10% 넘는 보통 교부금이 추가 재원으로 생겼습니다. 특별 교부금도 있는데요. 이건 표 4에 있습니다. 1,909억 7,600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에 따라서 또는 재수요 사용처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가 되었는데요. 총액으로 주는 보통 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칸막이입니다. 내국세가 확대되면서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돈이 생겼는데요. 원격 수업 피해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 회복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육회복 종합 방안에서는 시도교육청 증액분 6조 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가 않았습니다. 교육청들은 6월 25일 교육부로부터 추경 증액분 보통 교부금 금액을 미리 안내받으면서 과밀학급 해소 등에 활용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7월 29일 교육회복 종합 방안 발표에서는 시도교육청 증액분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 계획이 무엇인지 언급하지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충남교육청은 추경 증액분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기정 예산 대비 3,342억 원, 8.8% 증액된 4조 1,184억 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회복 사업, 또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지원, 그리고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한 방역 체계 강화, 또 학교 미래 교육 강화, 또 교육 환경 개선에 중점을 저희가 두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학교 신증설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약 106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초학력 강화, 또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지원 등 교육 회복을 위해서 360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 학생 배치 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기관 확보, 그리고 예산의 불용액, 이월액 최소화 등을 고려해서 예산 집행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제2회 추경 예산에 학생 배치 시설 확보 예산을 전면적으로 편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 학생 변동 추이와 또 학교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서는 학생 배치 시설 확충에 추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과밀학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감염병 위협이 바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은 무엇보다 과밀학급 해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쪽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의료노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9월 2일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했으나 9월 2일이 새벽 2시경에 인력 충원과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해서 파업은 면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근 2년여 동안 비상근무를 하면서 피로도가 높고 인력과 시설 등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함으로 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 8개 요구 사항을 내걸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근 2년여 동안 현장에서 고생한 의료 인력에 대해서 덕분에라는 한마디의 힘을 보태기 외에 의료시설 개선이나 인력 보충 등 구체적인 어떤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보건의료노조가 더 이상 이대로 버틸 수 없어서 파업 카드까지 꺼낸 것입니다. 파업은 철회됐지만 노조가 요구한 사항은 앞으로 실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를 요구했고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공공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를 해소해달라고 했고요.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 그리고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를 요구했고요. 5대 불법 의료, 즉 대리 처방 동의서, 처치 시술, 수술, 조제 등을 근절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요구했고요. 마지막으로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지사님 오전에도 수고가 많으셨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도지사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건의료노조에서 8개 요구사항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시기에 우리 도지사님은 충청남도 내 공공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여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 실행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예, 이선영 의원님 그 질문에
존경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공공의료 노조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는 제가 평소에도 주장을 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제 강한 의지고, 또 일부 충청남도에서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공공의료 노조의 주장은 저는 거의 99% 이상 동의합니다. 또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실현돼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주장에는 100% 동의하지만, 일단 파업이 처리돼서 대타협은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파업의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 주장은 100% 동의하고, 그 주장이 관철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라는 비상 상황에서는 그 시기 자체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의원님, 구체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몇 가지만 선별하는 걸 드릴까요? 네. 먼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문제는 충청남도가 지난번에 중부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잘 아시다시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36 음악격리 병실을 비롯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금 설치 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중부권에 이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되면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저지 내지 확산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생명안전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충청남도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전국 70개 중진료과마다 1개씩 공구를 확충해도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충청남도는 잘 아시겠지만 4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천안과 서산, 홍성, 또 공주로 있는데, 그중에 빈 지역에 있는 남부권 정도입니다. 논산, 계룡 쪽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원을 더 확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간단치 않은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 남부권에도 이런 의료원 정도 하나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하고, 그 점도 깊이 검토해서 주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공병원 시설 장비 인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이미 서산과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에서 간호사 1인씩 기숙사를 신축하는 거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특히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한 400원을 투입해서 병동이라든가 심리혈관 센터라든가 호흡센터를 증축하고 있고, 4개 의료원의 의료기기라든가 장비 같은 걸 지원하는 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말씀 중에서 참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공익적 적자 해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전담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으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공공의료 적자 부분에서는 중앙정부가 상당 부분 보전해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이번에 공공간호노조에서 그런 주장을 해준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도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OECD의 수준에 비해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근로 여건 자체가 개선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충청남도가 작년에 이미 TF를 구성해서 충남형 간호인력 수급 및 의료안전 강화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호사 충원 문제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나름대로 성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를 들어서 공공 간호사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성대라든가 해전대에 공공 간호사 제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충남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공공 간호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도 간호사 부분 문제를 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 전담 간호사에서 충청남도는 이미 전담 프리세터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것도 아마 작년에 예산을 충원해서 진행 중인데, 이 부분도 아마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말씀드린다면 야간 전담 간호사 부분에서 수당을 한 40% 이상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월 한 60만 원 정도, 이번에 100만 원 정도 올려서 지금 시행 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그런 결과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간호사 충원과 그 근무 여건을 개선해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말 기준에 한다면 간호사 충원율이 81%였는데 금년 8월 기준에서는
89.5%로 굉장히 많이 간호사 충원율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직률을 따진다면 해도 20년 만에도 한 77% 정도였는데 이번에 한 34% 정도로 이직률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간호사 문제, 간호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을 기준해서 전국적으로 선도적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말 어떤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하겠다는 것이 강한 의지다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간호사 인력이 한 9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한 668명에서 지금 765명이 됐는데 충원율이 89.5%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 한 9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물론 그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더 충원율이 높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충원율 100%를 목표로 해서 그런 과정에 갈 수 있도록 간호사분들의 처우 개선과 근로조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5대 불법 의료 근절 문제는 우리 그 간호사업계 하나의 수급 문제고 국민 건강 차원에서도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부터 먼저 이런 5대 의료비리 문제, 5대 불법 의료 문제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적극 동의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한 말씀 드린다면 공공의대가 아무리 확충이 되더라도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몇 년 있으면 다시 의사분들이 수도권, 서울로 특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선발할 때부터 지역 할당제가 확실히 시행돼서 한 50% 정도 이상은 우리 충남이 출신의 대학과 그분들한테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할당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 문제가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최소한 이번 계제 확충되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의사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남에 공공의대가 설립돼서 거기서 의사 정원이 늘어난다면 그분들은 최소한 평생 동안 그 충남에서만 의료 면허제도가 허용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도 우리가 강력하게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의 지적과 주장에 100% 동의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충남에서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충남에서 정착하지 않고 서울 경기로 빠져나가는 역외 유출 현상이 막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의사제 도입이라는 좋은 제안이 있으셨는데요. 이게 꼭 중앙에서도 관철돼서 꼭 우리 지역에도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그 지역에 분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한 가지 더 우리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 서비스에 깊은 조예가 있으셔서 도지사 취임 이후에 그 공공의료원의 간호 인력이 충원이 확실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1년 8개월여 동안 공공의료원이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노동자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 부족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TF도 구성하고 그 지역의 그 간호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정말 잘 돼서 공공의료 부분만이라도 그 의료 공백이 없이 그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요. 충남 도내 4개 의료원이 그 노동조합과 임단협을 끝내고 나면 그 결과를 혹시 어떻게 조치했는지 최근 5년간의 실행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제가 그 부분에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임단협에서 결정된 거라면 우리 100% 실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번 제가 그 다시 보고를 받고 거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저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그 의료원들 그 의료원 노조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요. 전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 임단협이 끝나고 나면 협상 결과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직원들에게 전부 주는 게 아니고 3개월에서 5개월 분량은 주고 나머지는 자발적 환급이라고 하면서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참고로 2019년에는 5개월분, 그리고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의료진이 엄청 힘들었다고 하는 2020년에는 3개월분만 그 인상분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발적 환급이라는 게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어떤 환급 조치가 있다는 것, 그 급여를 환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이상한 구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거기까지는 아마 살피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의료원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확인하겠고요. 그게 관행이라면 그건 전혀 부적절한 관행이다. 그런 관행은 근절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 중에서 공공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가 해소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부분이 제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 문구만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 공공의료 영역 부분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9% 내인데 이 부분은 사영리, 영리 범위이 가장 발달했던 미국보다도 오히려 공공의료 부분이 더 미약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드리고요. 그래서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더불어서 공공의료 부분은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현재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그 도에서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네.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의 대부분 80~90%를 공공의료에서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공공의료가 좀 더 확대돼야 된다는 건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네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훈단체에 대한 공정한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광역 시도별로 보면은 충남은 전국 4위로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보훈단체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예우와 보훈을 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예, 국가보훈처의 보훈행정 외에도 현장에 다양한 보훈 활동이 존재하며 이를 수행하는 곳이 보훈단체입니다. 예, 보훈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단체 운영과 활동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일 수 있겠습니다. 국가 유공자의 평균 연령 고령화로 인해서 보훈단체의 내부 회원 관리를 비롯해서 회원의 복리를 위한 행정 업무를 회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외부 실무자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훈단체의 실무자들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와 근무 조건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는 높은 이직률의 이유가 되고 있으며 필요한 전문성을 습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보훈처로부터 급여가 월 150만 원 정도 제공되고 있고요. 충청남도가 월 50만 원씩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보훈단체의 실무자에 대한 급여는 대부분 시군이 시군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단체마다 실무자를 둘 수 없어서 3~4개 단체가 1인의 실무자를 공동 고용하는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광역 보훈단체 운영비는 단체마다 상이합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 말씀대로 충청남도 이 보훈 가족, 이 보훈 그 유공자분의 지원은 모든 도에서 우리가 충청남도가 1인당 지원 액수는 1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 한 12,000원 정도인데 1인당 도에서는 1위고 단체별로도 한 3,901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도 중에 한 3번째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군별로 이 지원 액수와 이 기준이 지금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거야말로는 시군 보훈단체는 시군이 지원하고 도의 보훈단체는 도가 지원하는 곳에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시군별로는 대체로 한 개 단체 그 분야별로 독립해서 지원하지 않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단체를 묶어서 사무국 형태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부분 그렇고
이제 몇 개의 시에서만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특수임무 유공자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군 같은 경우는 사실 10명 정도 내외가 되는 군도 있거든요. 이런 단체 인원은 똑같이 분야별로 나눠서 내는 무리가 있는데 다만 이렇게 3개에서 4개 단체가 묶어서 사무국 일을 하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8시간 근무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시간당 따지면. 근데 최저임금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말씀드린 게 15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은 충족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생활임금이 안 된다. 왜냐하면 상시근무가 아니고 이제 그 때에 따라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생활임금 수준으로 좀 상향 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문제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교수님과 함께 긴밀히 한번 검토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직률이 높은 것도 그런 관계에서 오는 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도에서 일정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님들하고 군수님과 상의해서 이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그 안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도에서 먼저 그 점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시군의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 그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왜 일괄적으로 지원하지 않냐 기준이 없나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도 단위의 보훈단체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직접 집행하는데 그 적정성을 기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 단위에서는 뭐 기준 마련인데 이것도 이제는 잘 아시다시피 9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9개 단체가 그 대상자분들이 각각 상이합니다. 예컨대 상위군 경우 같은 경우는 한 4,000명씩 넘는 반면에 특수임무 유공자 같은 경우는 한 30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죠. 이런 거를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게 오히려 평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체 어떤 조직원이라든지 대상자별 이런 게 좀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기준이 오히려 불평등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네, 잠깐 표 5번하고 6번 잠깐 보여주시고요. 이게 운영비 지원액이 이렇게 각각 다르고요. 표 6번을 보면은 실무자 인원이 또 다릅니다. 네. 실무자 인원은 국가보훈처에서 아마 인원을 지정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준이 상이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단체별로 그 실무자 인원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표 7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도 단위 보훈단체별 지원 예산 현황입니다. 각 단체별로 그 앞에 파란 쪽에 파란색에 회원수하고 상근잔수가 있는데요. 일부는 지금 그 제가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 6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도에서 그 복지비를 지원하는 부분,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인원을 입력하다 보니 중앙에서 인건비를 내려보내는 인원하고 상이한 부분을 뒤늦게 알아냈습니다. 지금 그 상근자수라고 적혀 있는 거는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인원인데요. 여기 그래서 인건비의 1인당 단가 그리고 그 전체 그 지원비에 대한 그 회원별 그 1인당 단가를 저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눠보다 보니 그 금액이 매우 그 격차가 큽니다. 표 7-2번도 보여주십시오. 그 기준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저는 들었고 어떻게 설명을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 특수임무 유공자 지회가 다른 모임보다는 좀 더 이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이분들이 뭐 얘기 듣기로는
회원은 많지 않지만 활동력이 굉장히 좋고 그 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보면은 6.25 찬전 유공자회보다도 사업비가 적은데 그 총액을 나눠봤을 때는 1인당 지원 금액이 훨씬 많은 게 특수임무 유공자 지회입니다. 제가 어떤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요. 그 기준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적에도 일리가 충분히 있는 점도 있고요. 다만 이 단체가 설립 시기가 다 틀립니다. 설립 시기가 틀리고 회원 수가 다 틀립니다. 다만 특수임무 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적더라도 최소 필요한 사무 인력이 필요하고 최소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도의 15개 시군에서 공무원 숫자가 인구에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인구 10배 차이 나는데도 10분의 1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10배 차이 절대 안 나죠. 뭐 한 세너 배도 차이 안 나죠. 뭐 그런 이치나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는 동일 기준에서 사무국을 다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다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저도 이제 그분들하고 늘상 간담회도 갖고 이 대화 톤을 항상 유지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커다란 그 문제 제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6.25 참전 어르신이라도 이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시군에 몇 분이 계시더라도 모든 업무를 다 사무를 대리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좀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무튼 이 결과를 봤을 때 굉장히 상이한 그 기준에 네.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누구한테 안내를 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뭐 합리적 기준이라면 뭐 저희가 충분히 마련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다만 인류적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점도 거듭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상위 군경회나 특임 뭐 유공자 지회 이런 분들은 활동력이 높고 그 여타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였죠? 고엽제 전후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단체이기도 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성을 제가 무시하고 네. 일률화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것조차도 어떤 기준이 있는지 누가 물어봐도 기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하여튼 뭐 그 말씀은 잘 참작해서 우리가 방안을 마련했던 말씀드리고요. 혹시 도민 여러분께서 이 표를 보면 이 계산은 약간 오해하실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우리 그 본 그 대상자분의 지원 단가가 뭐 이거는 그 어떤 단가는 400원 나오고 어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가 이 분석하는 걸로는 우리가 한 1,201원이라는 게 그 인정된 단가고요. 그래서 아니 12,000원이요. 12,000원에서 전국 도 단위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1위다 그런 말씀도 분명하게 드립니다. 예. 다른 도에 비해서 보훈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대우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훈을 하겠다는 의미니까 저는 그게 도지사님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체별로 어떤 그 차등해 있는 것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분들 보훈이라는 것이 국가의 존립이나 주권 수호를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사장 희생을 의원님,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각 보훈단체별로 그 지원 기준이 모호해서 일반 도민이 보기에 한 점 의혹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보훈해야 될 그분들한테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보훈이 될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하여튼 이선현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